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83회 에세 강의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15문제인데 제모에게 5개, 그 다음에 원가 5개, 그 다음에 세법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논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론 문제만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어떻게 뭘 아느냐면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훑어봐서 잘 풀리죠. 잘 풀리면 그냥 뭐 평이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어려운 해체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재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이렇게 찾아봐라, 그죠? 틀린 거. 우리가 재고의 매입원가는 취득 과정에 정상적으로 있죠. 부담하게 되는 발생하는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죠.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대요. 이거 맞고요. 자, 후입선출법하고 선입선출법의 두 개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들어온 물량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 기말의 재고는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입선출법은요? 뒤에 들어온 물량이 먼저 나가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요? 상대적으로 기초재고랑 가장 처음에 매입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가를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할 경우에 재고는요, 정기랄지 기초재고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를 구성되가 아니고요. 이 말이 맞으려면 선입선출법이 돼야 돼요. 예,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의미도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선적진도 조건이에요. 그럼 선적하면 그죠, 매입자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적 진도 조건에 판매 중인 상품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적하는 순간 그죠, 운송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판매자 입장에서 나의 재고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제시하는 자가 매입자인지 판매자인지에 따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원가 결정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 부채의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유동성에 따른 분. 얘는 뭐가 됩니까? 유동부채, 사채, 퇴직, 장기차입금 이거는 전부 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가 조금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름 좀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류에 대한 있죠, 얘기예요.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를 똑바로 했다라면, 그죠?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얘는 뭐를 누락했냐면, 비용을 내가 누락했다고요. 근데 얘는 뭐예요? 비용이 아니잖아요.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 수령한 거를 누락했단 말은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요거를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 할게요. 여기 안에 기업, 미연 이렇게 할게요. 기업은 우리가 보험료 7,000원 하고 미지급 비용 7,000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니은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상 보통예금의 이제 외상값을 보통예금 10,000원 이렇게 되고 외상매출금 있잖아요. 이렇게 회계처리 누락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도 손해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수익과 비용 계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는요, 보험료 누락분만 해당이 될 것이고, 비용을 누락했으니까 그걸 많이 반영했다라면 그만큼 그죠, 순이익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비용을 추가적으로 했다면 결국은 그만큼 감소가 될 거니까 이익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그죠? 잘 읽어보고 수익과 비용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만 반영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나름 그 중에서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개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번째,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얘가 바로 일반 기업 회계 준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죠.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죠. 외부 정보 영자, 채권자, 주주 뭐 이런 그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특정 시점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스탁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무상태표가 나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가 나왔잖아요. 일정 기간에 그죠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니까 일반적인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매칭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5번째 볼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업권하고 개발비 뭐 이런 거,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될 거예요. 자, 영업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인식 못한다. 그러니까 영업권이 되려면 반드시 외부의 유상으로 산 것만 인정한다. 이거고요. 개발비는요. 이 개발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요. 단계를.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나눠서 연구 단계는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 다 비용 처리. 연구비라는 판가비로 처리. 그럼 개발 단계 지출은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면 개발비고 만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처리. 요게 이제 일반적인 좀 그죠? 회계 처리 방법이죠. 연구 단계 옳지 않는 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그죠? 기간 비용으로 그죠? 비용 처리해야 되죠? 맞아요.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두 번째,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은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본질 가치를 상승시킨다면 유형자산하고 무형은 똑같기 때문에요. 그죠? 자산의 본질 가치 상승은 자본적 지출, 현상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고요. 특허권, 자산이에요. 그죠? 영업권, 실용실환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자산이잖아요. 근데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한다. 아니죠. 연구비는 비용이죠. 그죠? 요 지문이 틀렸어요. 요건 맞지만 그래서 오답은 3번이 되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요. 특별한 계약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는요.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있네요. 또 합리적 방법을 잘 모른다라면요. 정액법을 강제한다. 뭐 요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봤는데요. 5개 중에 뭐 어렵다면 방금 했던 오류 수정 붕괴 정도가 있죠. 논점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평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원가를 갈게요. 자, 원가 보면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개별원가는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종합원가 계산은요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잘 맞는 모형이잖아요. 아닌 것. 주문 제작 있죠. 오더 코스트라 하죠. 오더 코스트는 뭐냐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그 오더 낸 거 있잖아요. 주문해서 그죠 원가 계산한 거 개별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종합원가 얘기하고 공급 주문이니까 1번이 잘못됐고, 원가 요소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시키고 그죠 동종 제품을 대량 반복하는 거. 동일한 공정에서 뭔가 이 평균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양적 개념을 평균적 개념으로 만든 후에 그죠 다시 금액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잘못된 것 같습니다. 7번 한번 볼게요. 7번은 여러분들이 예정 배부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식 배웠잖아요. 그죠? 공식이라 할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배부액 찾아 500만원, 50만원. 여기서 예정 배부액이잖아요. 예정 배부액에서 요 금액이 바로 배부 차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에서 뭐를 곱합니까? 예정 배부율을 곱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X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실제 작업 시간은요? 예상 말고 여기 실제 50시간 이렇게 되네요. 50시간. X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맞죠? 그런데 다른 뭐 차이를 가지고 역으로 보려고 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예정 배부액이 얼마라고요? 예정 배부액이 40만원에 있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걸 끌어다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정 배부액은 40이래요.
4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요거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실제 배부 기준에 50시간에서 뭐예요? X 이렇게 구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정 배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뭐 원래는 요거 차이를 가지고 역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뭐예요? 얘는 그냥 아주 뭐 단순 58이 40이지 뭐 8,000원이죠. 그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X가 그죠? 나누면 8,000이 되겠습니다. 좀 싱거웠던 문제 같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기 차이가 얼마 난다. 뭐 과소, 과대 해가지고 뭐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요 금액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없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10만 원이, 그죠? 과소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그죠? 10만 원이 과소란 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10만 원이 과소란 말은, 그죠?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불소치약이니까, 그죠? 플러스란 말이잖아, 과소. 그러니까 여기에 요 금액을 빼면 요 금액이 얼마란 말이에요? 40만 원이니까 50에서 40을 빼니까 10만 원 플러스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40이라는 거 추론해서 8,000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뭐예요? 이 문제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내주니까 좀 뭐 싱겁다 이 말이죠. 보통은 어떻게 내야 돼요? 요 정보를 주지 않고 10만 원 과소라 해서 40을 추론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요까지 여러분들은 확장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죠? 원재료 매입액을 추론한 문제죠. 그럼 원재료 매입액은 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원재료 계정을 그리고 지금 매입액 X를 물어보는 거네요. 매입액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는 여기 기초고 요거는 기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죠?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딱 하면. 읽어보면 사용한 원재료는 1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한 100만 원. 사용한 거 이거 재료의 소비액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재고가 그죠? 기초보다 기말이 얼마가 많다는 거야. 20만 원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가 100만 원이었다면 120이 되는 거고, 그죠? 얘가 30만 원이었다면 5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가장 간단한 예가 뭘까요? 여기는 0이었고 뭐요? 여기는 얼마? 20이다 하면 이 요건에 만족하는 가장 그죠 간단한 그죠 경우의 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걸 10만 원에서 30을 하든 뭐 50만 원에서 70을 하든 어차피 그 변화율은 뭡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금액은 12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X는요, 12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120 되게 쉬운 문제다, 그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원가 문제가 너무, 그죠? 예, 그냥 좀 쉽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네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부분별 원가 계산 한번 보죠. 부분별 원가 계산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조간접비를, 그죠? 좀 더 인과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부분을 나누고요. 그 부분에 따라 있죠. 가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보조 부분의 원가를 그죠? 제조 부분에 배부한 후에 다시 원가에 배부하는 이런 모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상호 배분법이죠. 보조 부분 간에 그죠? 서로 주고받는 용역 수수를 다 인식하는 방법이 상호 배분법. 아예 안 하는 거. 단계 직접 배분법 조금 하는 거,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 단계 배분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자, 직접 배분법은 상호간의 용역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 그죠? 반대로 얘기하죠. 최고 무식한 방법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순위를 정해서 그죠? 순위를 정해서 일부만 인식하는 방법이고 상호 배분법보다 우수합니까? 아니죠. 상호 배분법이 가장 예, 정확성이 있고 우수한 방법이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수하다. 요 말이 틀렸고요. 자, 제조 공장이 임차료를 각 제조 부분에, 각 부분에 배부하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은 뭐가 될까요? 임차료는. 그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공장의 면적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빌려 쓴다는 거는 건물을 빌려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작업의 인원수와 가장
이거는 그죠? 인원수랑 임차료의 경비가 뭐예요? 서로 배부하는 이죠. 인과관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가 한번 볼까요? 답이 될 거네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의 차이는 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조 부분에 서로 주고받는 용역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거냐. 단계배분법은 안 하고 단계배분법은요. 순위를 정해서 일부 하고 상호배분법은요. 전부 다 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 틀린 것. 회피 불능 원가는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틀린 것.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가를 합니까? 가공이란 말은 사람의 인건비와 그죠?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는 누구? 가공비 아니죠. 정답.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합은 제조 원가가 되죠. 직접 원가가 뭐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두 개고 제조 간접비를 합하면 세 개가 뭐야? 제조 원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기회비용이란 두 가지 이상의 선택대안 중에서 우리가 있죠. 우리 그 포기된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 혹은 최소의 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최대 경제적 효익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네요. 원가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평이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잘 맞추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맞추면요. 상당히 굉장히 뭐예요? 편안하는데 제 기억에 이 이론 문제 12개 이상 맞은 분들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5문제잖아요. 12문제 이상을 맞은 분이 불합격했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예이죠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많이 맞추시면 나중에 실기할 때 아무래도 좀 실수하더라도 푸근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합격할 때 얘가 막 까딱까딱 해가지고 붙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또 시험장에 시험 치고 그 합격자 발표 때까지 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잘하면 넘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조금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한 70점 중반쯤은 맞아놓고 약간의 여유 있게 맞아놓으면 푸근하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볼게요. 다음 중 그 공급 시기를 물어보죠. 공급 시기 언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뭐 공급 시기 이제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래가 바로 현금 판매하고 외상 판매 단기 할부잖아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수출 제한은요. 선적일 기준이죠. 선적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은 사용 소비한 때. 그 다음에 사업성 정의는 정의한 때. 폐업시장 존재하는 폐업한 때.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인도 기억나요? 그죠? 가공계약은 무조건 뭐니까 인도 이렇게 보시면 인도 한때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는요. 판매업은 현금 꺼낼 때 그죠? 요거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장기 할부 판매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 지급 조건부랄지 그죠? 전기 등 공급을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은요. 돈 받기로 할 때의 표현이 각 부분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도 기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는데 잘 모른다면 일단 물음표를 쳐요. 폐업할 때는 폐업 알고 내국 물품이 직수출하면 뭐죠? 선적일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확정되는 게 뭐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우리 보증금 받은 것 중에 월 임대료 간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과세하는 거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종료일, 확정신고 종료일자는 뭐야? 그죠? 공급시기로 해서 그때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다, 그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 있더라도 좋아요. 이렇게 보다가 확실하게 틀린 게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직수출이잖아요. 수출 제한은요. 선적이잖아요. 그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분 볼게요. 영세율 면세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이 된다면요. 수출 제한은 영세율을 정해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니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간이가세자는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간이를 포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본전적으로 간이가세자도 무조건 영세율을 정해줘요.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를 그죠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럼 간이가세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닙니까?
과세zap자 맞아. 맞는데 간편과세한다 뿐이지 과세zap자가 되니까 간이는 본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뭐 포기를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면세는 뭐야? 면세zap자는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과세zap자로 전환되니까 그 면세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영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해야 한다면 맞는 지분이죠. 이거 아니다, 그죠? 자, 토지를 매각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토지 매각은 무조건 토지 공급은 면세라고 했잖아요. 맞고, 이것도 면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전형적인 얘기잖아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작성일자하고 가장 많이 출시되는 게 공급일자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전통적인 거예요. 공급일자는 아니라는 거. 왜 그러면 아닐까? 우리 법에 보면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돈 받고 미리 끊어준다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간주해 주니까 실제로 공급한 날짜 이전에 있잖아요. 그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를 그저 공급시기로 봐주니까 공급일자로 하면 안 되고 작성일자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공급연월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소득세에 대한 얘기네요.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0년주예요. 픽스돼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주소지 과세 원칙입니다.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없죠. 픽스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소득세는 종합과세제도 맞는데요.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까? 모든 소득은 아니잖아요. 왜? 일용 근로소득은요. 분리과세되고 2천만 원 이하의 그저 금융소득도 분리과세되고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것들은 합산돼서 과세 안 한 거잖아요. 분리과세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라고 모든은.